이거는 이제 보시면 건원에서 나온 겁니다. 2010년에 나온 친환경 건축 디자인 보고서입니다. 그럼 이 건원이라고 하는 설계 사무소에서는 친환경 건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떤 접근 방식을 이용해서 디자인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참고가 많이 될 거예요. 일단 목차부터 한번 볼까요? 목차를 보면 빠졌네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제가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안해요. 잠깐만요. 다시 열었습니다. 네. 보시면 일단 목차를 볼게요. 이건 필요 없고요. 친환경 건축 요소, 우리 그 건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이란 무엇인가, 패시브와 액티브 디자인이 어떤 건가.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그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뒤에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 디자인에서 실제로 사례들, 자기들이 했던 사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친환경 요소라고 하는 이거 넘어가고요. 네, 친환경 건축에 관련된 거는 넘어갈게요.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네,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하게. 태양광을 이용한 방법들인데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PV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물의 입면에 여기에 태양광 발전 패널들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지붕에 또는 벽면에. 지붕도 이렇게 배치할 거냐, 이렇게 배치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식을 어떻게 조절해 줄 거냐, 이렇게 입면에 할 거냐, 여기처럼 차양을 이용한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루버를 쓸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예요. 디자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서 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하는 거를 고민한 거죠. 여기에서 좀 더 발전된 개념이 BIPV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필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 디자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에 맞춰서 이 필름을 바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 PV라고 하는 거는 이런 패널 모듈들이 있어요. 이거를 건물에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평평한 면에 이렇게 배치할 거냐, 이렇게 배치할 거냐, 이렇게 디자인된 거를 고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요. 이 패널을 이렇게 세워서 붙일 거냐, 이렇게 수평으로 붙일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패널이 있는 거고, 고정된 패널, 여기 말한 이 패널이 있는 거고, 얘는 필름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커튼홀이 있으면 커튼홀을 다 만들어 놓고 커튼홀 그 유리에다가 이 필름을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적으로 커튼홀이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어, 곡선은. 그럼 필름을 이렇게 곡선 형태로 휘어서 붙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사용성이 좋겠죠.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접근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단점은 앞에 있는 것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져요. 좀 더 비싸. 이런 단점이 있어. 대신에 유지 관리는 조금 더 쉬운 면도 있어.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거를 적용하느냐에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형태로 필름을 붙였다면, 발전을 하면 아무래도 앞에 있는 거에 비해서는 에너지 생산량이 적겠죠. 그럼 효율성이 좀 떨어지겠죠.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친환경 건축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건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차양막을 이용한 방식. 블라인드가 대표적인 거고요. 이 유리를 통해서 태양광이 안으로 투과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유리를 쓰냐에 따라서 그 유리를 바꿔줄 수도 있지만, 유리를 바꾸는 게 비싸고 힘들다고 하면 간단하게 우리가 스크린을, 그러니까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블라인드를 좀 좋은 재질의 이렇게 반사되고 흡수되는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게 최근에 개발되고 있고요.
실제로 보통 우리가 쓸 땐 건물 내부에 이걸 설치하는데 건물 외부에 설치하면 좀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설치하는 스크린도 있습니다. 실제로. 루버는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이게 다 루버입니다. 루버도 보면 수평 루버와 수직 루버가 있는데 우리가 수평으로 돼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차양이라고 많이 부르죠. 차양.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통 루버라고 부르는데 통칭해서 루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수평으로 누워 있느냐 아니면 수직으로 서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런 차이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기능은 태양광이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거를 이 루버가 차단하고 어느 정도의 투과율에 의해서 실내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만 이거를 설치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서양에서 들어오는 빛 그리고 한여름철에 뜨거운 직사광선을 막아주는 게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기본적인 설계 방식입니다. 그래서 차양이 보통 뭐 한 1m 미만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 직사광선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은 막아주고 겨울철에는 실내로 햇빛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인데 요즘은 이거를 좀 더 복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고요. 뒤에 가면 아마 설명이 있을 텐데 이게 콘크리트일 수도 있고 뭐 알루미늄일 수도 있긴 한데 이 루버에 반사판을 설치를 해서 태양광이 좀 더 실내로 많이 들어가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넘어가 보면 앞에 있는 건 루버를 이용하는 것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설치할 건지를 그냥 예전에는 뭐 태양 고도에 따라서 그냥 설치를 했다 그러면 요즘은 건물을 만들어서 창문의 크기, 위치 이런 걸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죠. 차양 자체에 디자인을 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시뮬레이션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음영이죠. 그러니까 음영을 시뮬레이션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햇빛이 어디까지 그림자가 생긴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는 일사량이 얼만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낸 다음에 조절을 합니다. 이게 최근에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사거울 같은 거는 보통 가운데 중정이 있는 건물들이 중정형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쓰는데 태양광을 여기서 모아서 밑으로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사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사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어쨌거나 결론은 실내가 건물이 규모가 커지면 실내가 어두워지게 되는데 그 실내 어두운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중정이 이렇게 있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천창이 달려 있더라도 이게 층수가 높아지면 이 밑이 절대 밝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이게 깊으면 우물을 생각해 보면 돼요. 우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위에가 뻥 뚫려 있는데 불구하고 밑에가 안 보이죠. 그 밑에까지 햇빛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축물도 똑같은 거예요. 건축물이 층이 높아지면 아무리 위에 천창이 뚫려 있다고 해도 1층까지 햇빛이 전달이 안 돼서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 여기 있는 반사거울을 이용해서 햇빛이 이렇게 오면 여기서는 이렇게 부딪혔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 반사돼서. 근데 반사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밑이 어두워지는 건데 이 반사거울을 이용하면 여기 반사된 게 다른 벽면에 반사되기 전에 바로 밑에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을 설치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부가 밝게 조절이 되는 겁니다. 실내 환경이. 그러면 따로 조명을 킬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 역할 자체로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겁니다. 이런 거는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반사거울, 그 다음에 광덕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아트리움의 이건 뭐 종류들이고요. 이 아트리움 자체가 천창을 가진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이 내부로 들어 실내 환경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떤 형태가 이 건축물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아트리움인지 이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한 거죠. 여기도 선생님도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창, 그 다음에 고측창. 천창이라고 하는 거는 지붕에 뚫려 있는 거죠.
지붕에 뚫려 있는 고측창이라고 하는 거는 측창이라고 하는 말이 옆에 뚫려 있는 겁니다. 벽면에 뚫려 있는 건데 이게 측창입니다. 측창인데 이게 일반적인 창문보다 높게 달려 있으면 우리가 고창이라고 불러요. 고창.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고창인데 이게 벽에 높은 면에 측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고측창 합쳐서 고측창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측면에 붙어 있는 창인데 높게 붙어 있으면 고측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가 뻥 뚫려 있으면 우리가 천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천창입니다. 천창인데 그 중에 형태에 따라서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예전에는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설명했던 거를 이제는 실험을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광덕트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광을 덕트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들어온 게 이 부분이 덕트가 됩니다. 이 덕트를 이용해서 실내로 당기는 거예요. 아까처럼 반사 거울을 이용한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덕트를 이용한 방식이에요. 이런 덕트도 있고요. 아니면 광섬유를 여기에 넣어가지고 햇빛이 이렇게 해서 전달되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덕트도. 광선반 같은 경우에는 차양 아까 이야기했죠. 루버, 수평 루버. 이때 여기에 광선반이라는 형태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로 들어오는 빛은 어느 정도 차단하고 여기서 위에서 반사돼서 실내로 빛이 이렇게 전달되게끔. 그러면 이쪽은 밝고 이쪽은 어두웠었는데 광선반을 이용하면 빛이 한번 반사해서 전달이 됩니다. 요 깊숙이 좀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쪽도 이쪽 못지않게 밝은 조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 형광등을 안 켜도 되게끔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선반을 이용한 방식이 사용이 됐어요. 요 그림이 대표적인 그림들입니다. 이런 주로 이런 것들이 요즘 어디 많이 설치되어 있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데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실내가 좀 밝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많이 했습니다. 건물을 배치할 때 옛날에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로 남향보다는 약간 남동향으로 배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건물의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 배치할 때 요즘은 그냥 안 하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최적의 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뭐 실 배치에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이 유리라고 하는 거는 저반사 유리라고 그래서 실내로 유입되는 에너지를 적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기 보면은 에너지가 이렇게 유리에 전달이 되면 유리를 통해서 실내로 전달이 되는데 이 전달되는 양을 줄이는 거예요. 이 투과되는 양을 줄여주면 좋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0.84 정도가 실내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얘는 거기다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럼 거꾸로 실내에서도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름이다. 뜨거운 햇빛이 유리에 반사가 돼서 뜨거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버리고 실내는 차갑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겨울이다. 그럼 실내가 더 따뜻하죠? 그럼 실내의 에너지가 이 유리에 반사가 튕겨나가서 이 안이 좀 더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에너지가 서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되는 양이 극도로 적은 방식이 로이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요즘 친환경 건축물을 지으면 거의 대부분 요 로이율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싸요. 그다음 뭐 프리즘 유리라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 뭐 3층 유리, 로이 유리를 쓸 수도 있지만 뭐 2중, 3층으로 해서 반열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유리들은 거의 대부분 다 2중 유리들이고요. 좀 괜찮은 거는 3중 유리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건 한번 그냥 쭉 훑어보시면 돼요. 이런 설비 복잡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바이오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썬룸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썬룸은
온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건물에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건물에 붙어있는 온실. 그러니까 약간의 아트리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트리움과 비슷한 거고 이거를 뚝 떼가지고 밖에 배치하면 온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온실입니다. 이게 온실. 그죠? 온실. 유사한 기능입니다.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추결벽 같은 경우에 국내에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거의 없는데 이게 어디에 많이 있냐면 약간 건조한 사막기후 쪽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결벽을 엄청나게 두껍게 만들어요. 뭐 예를 들면 저기 인도란다. 저기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전통 건축물 같은 경우에 남쪽으로 향해 있는 벽면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막 1m 막 이렇게 두꺼운 추결벽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낮에 데펴집니다. 사막에 엄청 뜨거운 열에서 그게 뜨거워져요. 근데 벽이 두꺼우니까 갑자기 냄비처럼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뜨거워집니다. 근데 식을 때도 천천히 식어요. 그러면 사막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낮에 엄청나게 온도가 높다가 밤 되면 영하까지 훅 떨어지죠. 그때 이 추결벽이 점점점 천천히 식으면서 실내가 갑자기 차가워지지 않도록 따뜻한 열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추결벽의 개념입니다. 이게 사막 기후에 많이 쓰는 거고 국내에는 이런 걸 쓰는 게 없는데 이런 걸 이용한 방법도 하나의 친환경 건축이 될 수 있죠. 열선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단열재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하려면 이 단열재를 좋은 재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단열 성능이 우수해져서 에너지 성능도 좋아지고요. 단열재도 예전에는 뭐 좀 해로운 것들을 많이 썼어요. 신체에 좀 해로운 제품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체에 좀 무해한 친환경 단열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감재, 뭐 외장재만 있는 게 아니라 단열재도 그런 재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냥 같은 게 몸에 안 좋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래서 뭐 고기능성 창호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시스템 창호를 이야기하는 것들이고요. 시스템 창호 써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새로 지은 신축 아파트나 이런 데는 다 시스템 창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문이 기밀성이 아주 좋아가지고 소음 차단 효과와 그 다음에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에너지 성능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게 고기능성 창호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시스템 창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다음에 바닥과 지붕 뭐 단열 성능을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스키플로어라고 하는 게 여기 친환경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성토와 절토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 개발 방식을 보면 뭐 경사가 있으면 경사를 평평하게 밀어버리죠. 깎아버립니다. 또는 평평하게 이제 성토로 해서 다지는 방식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성토 절토를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해서 최대한 지형을 유지하면서 훼손을 적게 하면서 건축물을 짓는 게 좀 친환경 건축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플로어라고 하는 방식이 친환경 건축에서는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뭐 원형지 보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훼손을 많이 하면 여기 있는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잘라내고 흙도 많이 파내야 되고 그러면 아무래도 환경 측면에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장재와 관련된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콘크리트로 바닥을 깔거나 아니면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많이 했습니다. 저렴하고 쉽거든요, 시공도. 근데 최근에는 특수성 포장이라 그래서 빗물 같은 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투과가 되게끔 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빗물이 바닥에 오면 흡수돼서 밑으로 투과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요. 옆으로 이렇게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이 옆쪽으로 하수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쭉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집안 밑으로 물이 투과가 안 되니까 뭐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못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한쪽만 물이 너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쪽에 흙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유수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쪽에 있던 토양 같은 게 쓸려 나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려면 비가 왔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투수성 포장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그냥 투수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구멍을 뻥뻥뻥 뚫어가지고 요 사이에 뭐 잔디라든지 식물을 심어가지고 뭐 걸어 다니거나 주차하는 그런 곳에도 식물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친환경 포장이라고 우리가 하면서 많이 시도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말하자면 이런 결국에는 이 생태 면적률이라고 하는 걸 높이려고 하는 거죠. 식물들이 자라는 면적을 많이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이걸 많이 확보해야 아무래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산소 배출량도 많아지고, 결국에는 탄소를 많이 잡아먹는 거죠, 얘네들이.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유도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옥상 녹화나 이런 것들이죠. 녹화 관련된 것들. 여기 보면 녹화와 관련된 기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거를 쓰느냐의 차이만 있고, 결국에는 녹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인 거죠. 이런 형태도 있고, 부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담쟁이를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화분 같은 거를 달아내는 방법도 있고,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다육이를 키우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태 건축 쪽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생태 건축 쪽을 많이 검색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는 벽면이었으면 이번 뭐 지붕 관련된 거고요. 지붕을 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흙이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구조에 부담을 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습기가 여기에 포함이 되죠. 식물을 키우다 보면 물이 여기에 계속 고여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물 때문에 방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콘크리트나 철근 쪽으로 물이 침입했을 때 건물의 수명을 줄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것 때문에 옥상 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운 기술이긴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개념들이 거의 대부분 다 생태 건축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를 약간 식물들로 감싸는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생태 건축에 가깝습니다. 스카이팜은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 스마트팜 많이 나오고 있는 개념들. 그 다음 우수 장치, 중수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재활용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건 다 친환경 건축에서 많이 여러분들 좀 봤을 겁니다. 비오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기, 자연환기, 그 다음에 발전,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할 때 나오는 뭐 더블 스킨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이건 요즘 기류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다 합니다. 바람길을 포함해서 기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건물 배치와 이제 자연 환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바람길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분석하는 것들이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것 중에 공기 정화 식물들 많이 하죠.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심습니다. 실내에서 많이 키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뭐냐면 댄스플로어가 나와 있는데 앞전 발전 장치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나거나 소리가 나거나 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들입니다.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했던 사례를 좀 보면 저기 앞에 나온 것들을 전부 다 디자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보통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건 개념적인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아트리움을 만든 것 같습니다. 아트리움이나 중정이 있어서 이걸 여기를 통해서 이제 자연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개념적인 거고요.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다 요즘 하고 있어요. 태양광 시스템을 여기 하면 이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을 때 에너지가 얼마큼 생기는지도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이건 개념적인 접근 방식이고요. 여기 루버,
루버, 여기, 이거 광선반이죠. 이렇게 반사해가지고, 이 실내에 조명을 좀 최소한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방식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루버를 썼을 때 시뮬레이션 하는 거 나오죠. 배치할 때 이렇게 1쪽 음영 테스트를 했다 라는 게 나오고 있고요. 로이 유리, 그 다음에 차양 이런 것들 분석한 거고요. 여기는 더블 스킨 썼네요. 더블 스킨.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시스템적인 것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개념적인 접근 방식, 그 다음 시스템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죠.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풀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랑 크게 다른 정도를 하진 않아요. 추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 이외에는 크게 차이점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친환경 건축 공모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개념적인 접근 방식들과 유사하죠. 여기도 유사합니다. 다른 것도 큰 차이는 없죠. 뭐 분석을 좀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들, 여기도 분석한 내용들 포함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뒤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 그냥 쏙 훑어봐도 큰 차이가 없어요. 디자인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디자인적으로 좀 사용하려고 접근한 방식인데, 여기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여기다 붙이고, 이거는 시스템 창호겠죠. 시스템 창호를 써서 이 실내 공기 조화, 그러니까 부하량도 조절하고, 유입되는 태양광 양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발전도 어느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계획이 포함된 건데, 이런 정도의 접근이 거의 최선의 접근이라고 보여지죠. 그 외의 접근 방식이라고 하면 아트리움을 어떻게 설치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루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이런 정도의 접근 방식이 거의 디자인과 연관된 거의 대부분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보여져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설비 시스템에 의존한 방식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실제로 여기까지가 살짝 한계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내 설계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오도록 하세요. 자, 뒤에 자료가 더 있긴 한데 다 비슷한 것들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거를 참고 자료에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디자인하는데 참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